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수요일 오후 서울 외곽의 작은 분식집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12살쯤 됐을까요? 교복바지 끝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얇은 점퍼 어깨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카운터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메뉴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꼭 쥔 주먹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걸로 뭔가 먹을 수 있을까요? 사장은 그 동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 그날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라면 한 그릇을 끓여줬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계란까지 얹어서 아이는 그 라면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숟가락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아이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또 와도 돼요? 사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그런데 그 아이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사장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동네 한편에 박씨 아저씨의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창문에는 오래된 메뉴 스티커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4개. 그중 하나는 다리가 살짝 기울어져서 손님이 앉을 때마다 아저씨가 냅킨을 접어 받쳐줬습니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이 가게를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음식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라면 하나를 시켜도 계란이 들어갔고 떡볶이에는 어묵이 넉넉했습니다. 어묵 국물은 셀프로 마음껏 마실 수 있었고 배고파 보이는 손님한테는 말없이 밥 한 공기를 더 내오는 사람이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장사가 되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먹고는 살죠. 그 대답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게 매출이 얼마인지, 한 달에 얼마나 남는지, 그런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가게 앞을 지나다 배가 고파 들어온 사람치고 빈속으로 나간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3월의 어느 수요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하늘은 아침부터 잔뜩 흐렸고 오후가 되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창문을 빗줄기가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카운터 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가게 안에는 아저씨 혼자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찬 공기와 함께 비 냄새가 훅 밀려들었습니다.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구에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위에는 얇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우산은 없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교복바지 끝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운동화는 완전히 물에 잠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들어오면서도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반쯤 열고 서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혼자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먹을래?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뉴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라면 3,500원, 떡볶이 4,000원, 순대 4,500원. 아이의 눈이 메뉴판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이는 오른손을 꺼냈습니다. 꼭 쥐었던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동전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걸로 뭔가 먹을 수 있을까요? 박씨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동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카운터 위에 동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창피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인지 아저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정말 배가 고프다는 것.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아이에게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 500원. 지금 이 시대에 5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편의점 사탕 한두 개, 자판기 커피 한 잔, 공중전화가 있다면 2통의 전화. 그게 전부입니다. 라면 한 그릇이 3,500원인 세상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손에 쥐고 분식집 문을 열었다는 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저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동전이요. 그게 그냥 동전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한테는 아마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가진 것 전부를 들고 온 거죠. 가진 것 전부를 들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까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손 내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아이들이 더합니다. 친구들한테 들킬까봐, 선생님한테 알려질까봐, 가난하다는 게 드러날까봐. 그 아이는 그걸 알면서도 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으니까요. 박씨 아저씨는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오늘 밥을 먹었을까? 아침은? 어제는? 라면 봉지를 꺼내면서 아저씨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부었습니다. 계란도 꺼냈습니다. 2개. 파를 잘게 썰었습니다. 참기름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아이한테 보이지 않도록 아저씨는 조용히 그 모든 걸 했습니다. 큰일을 하듯 유난 떨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동안 아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퍼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그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저씨는 라면이 끓는 동안 아이를 봤습니다. 12살? 13살? 체격이 작아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교복 소매가 손등까지 내려왔습니다. 손이 작아서인지 옷이 커서인지 어느 쪽이든 그 모습이 아저씨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습니다. 가방은 없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 길이라면 가방이 있어야 할 텐데 아저씨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다가 아이가 더 움츠러들 것 같았습니다. 라면이 다 됐을 때 아저씨는 뚝배기에 담아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계란 2개가 노란 노른자를 살짝 드러내고 있었고 파가 초록색으로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라면 옆에 공깃밥도 하나 놓았습니다. 아이는 그걸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제가 시킨 거 맞아요? 아저씨는 카운터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먹어. 아이는 처음에 천천히 먹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모금 먹고 면을 조금 집어먹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 것이 맞는지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듯이. 그런데 첫 모금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아이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꽉 쥐고 있던 무언가를 놓아버리듯 스르르. 그리고 숟가락질이 빨라졌습니다. 아이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면을 크게 집어 국물에 담갔다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습니다.
밥을 국물에 말아서 떠먹었습니다. 계란을 깨서 노른자를 국물과 섞었습니다. 먹는 모습이 절박했습니다. 그냥 배가 고픈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굶은 사람이 먹는 것처럼, 몸이 음식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박씨 아저씨는 카운터 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티나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아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저씨는 뭔가를 알아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훌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뚝배기 옆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닦을 겨를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눈물이 떨어지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그냥 밥이잖아요. 라면이잖아요. 3,500원짜리. 근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울면서 먹을 만큼 간절한 거였던 거예요. 저는 그게 그냥 라면 한 그릇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는 밥까지 다 먹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다 비운 뒤 아이는 잠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배가 따뜻해진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은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냅킨으로 입을 닦고 뚝배기를 카운터 쪽으로 밀어두고 의자를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카운터 앞으로 걸어오면서 아이는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깊이, 정말 깊이.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글자였지만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었는지 박씨 아저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 와, 잘 먹었니? 밖에 비 많이 온다. 뭘 말해도 어딘가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또 와도 돼요? 또 와도 돼요? 5글자. 이 짧은 물음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는지 그때 박씨 아저씨는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저씨는 그냥 웃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언제든지. 아이의 얼굴에 뭔가 스쳤습니다. 안도? 기쁨?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표정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그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빗속에 섞여들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창문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아저씨는 집에 가면서 아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어느 집 아이일까? 부모님은 있을까? 오늘 왜 그렇게 배가 고팠을까? 궁금한 게 많았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저씨는 내일, 모레, 그 다음 날에도 그 아이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와도 돼요? 라고 물었으니까, 허락해줬으니까, 당연히 올 거라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아저씨는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박씨 아저씨는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순간 기대했다가 실망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왜 안 오는 걸까? 아저씨는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학원이 생겼을 수도 있고, 집이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그냥 부끄러워서 못 오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또 와도 돼요? 라는 말이 아저씨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말이 계속 맴도는지 아저씨도 이상했습니다.
수많은 손님이 오고 가는데 왜 그 한마디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 5글자가 얼마나 간절한 말이었는지. 또 와도 돼요? 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부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힘들 때 이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 당신은 나를 받아줄 사람인가? 이 세상에 나를 받아줄 공간이 하나라도 있는가? 그 물음에 아저씨는 그럼 언제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약속을 지키러 오지 못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손님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루에 수십 명이 드나드는 분식집입니다. 매일 새로운 얼굴들이 오고 매일 사람들이 나갑니다. 사람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만큼은 달랐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저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 집에 밥이 없는 건 아닐까? 혹시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신 건 아닐까? 혹시 혼자 사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그 생각들을 털어버리려 했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아이들이 배고픈 날은 있게 마련이고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라고. 그날따라 운이 없어서 돈이 없었던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아이가 먹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절박함,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숟가락질, 계란 하나, 밥 한 공기에 보인 그 눈빛. 그건 그냥 배고픈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굶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넘었을 때 아저씨는 가게를 찾는 단골 손님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근처에 혼자 다니는 중학생 남자애 못 봤어요? 키 작고 교복 입고.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동네가 넓으니까요. 그러다 아파트 경비를 하는 단골 한 명이 말했습니다. 중학생? 어느 동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키 작고 마른 아이인데. 혹시 가방 없이 혼자 다니는 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안 보여요? 네. 한 열흘 됐나? 그전에는 혼자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그 대화가 아저씨 마음 한편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별일 없겠지. 괜찮겠지.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이틀을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아저씨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가게에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뉴스 봤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 있잖아요. 주공 아파트 그쪽. 무슨 일이요?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오래 있었대요. 방에. 박씨 아저씨는 그 순간 무언가가 심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몇 살이에요? 12살인가 13살인가. 중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셨대요. 엄마는 오래전에 떠나시고 아버지도 일하러 나간다고 하고는 연락이 끊겼다고. 이웃분이 냄새가 나서 신고했다는데 아저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혼자 얼마나 있었대요? 경찰이 그러는데 적어도 한 2주는 됐을 거라고. 집안에 먹을 게 없었대요. 냉장고도 비고 학교도 못 가고 있었던 것 같다고. 2주. 혼자서 먹을 것도 없이 2주. 아저씨의 머릿속에서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젖어있던 교복, 500원 동전, 가방이 없었던 것, 절박하게 먹던 모습, 눈물, 그리고 그 말. 또 와도 돼요? 아저씨는 카운터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그 아이 이름이나 생김새가? 아주머니가 핸드폰에서 뉴스 기사를 찾아 보여줬습니다. 기사에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공개하지 않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다만 나이, 학교, 동네만 나와 있었습니다. 학교 이름, 주공아파트 단지, 그 동네에서 혼자 돌아다닌다고 했던 경비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는 기사를 읽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의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아이는 쓰러진 상태였다. 냉장고 안에는 빈 용기들만 남아 있었고 최근 며칠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며칠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저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다행히 이웃의 신고로 발견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심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아저씨는 또 울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아저씨의 가슴속에는 한 가지가 계속 남았습니다. 그날 그 라면이 아이가 분식집 문을 열었던 날, 손에 500원 동전을 쥐고 왔던 그날, 그게 아이가 2주 가까이 굶다가 밖으로 나온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그 라면이 어쩌면 그 아이가 그 기간 동안 먹은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와도 돼요? 아이가 그 말을 했을 때 이미 몸이 한계에 달해 있었을 겁니다.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곳,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곳, 혹시 다음에 또 이렇게 힘들어지면 여기 다시 와도 될까? 그 물음이었던 거죠. 박씨 아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라면 하나 끓인 거잖아요. 3,500원짜리. 저는 그냥 배고픈 아이한테 밥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아이한테는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제가 왜 그날 더 붙잡아서 물어보지 못했을까요? 이름이라도 어디 사는지라도. 아저씨는 한동안 그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왜 아이를 그냥 보냈을까? 왜 더 묻지 않았을까? 왜 언제든지 와라는 말만 하고 끝냈을까?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마지막에 환하게 표정이 바뀌었던 것,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의 목소리, 그 뒷모습, 그 아이에게 그날의 라면이, 따뜻한 국물이, 그럼 언제든지라는 말이 아무 의미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오히려 어쩌면 그날 그 따뜻함이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며칠을 더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박씨 아저씨가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건 사건이 있고 한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지인 모임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누군가 요즘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고 결식아동 지원 이야기가 나왔고 아저씨가 조용히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라면 준 거예요. 진짜 잘한 건 그 아이를 챙긴 거였어야 했는데 이름 물어보고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괜찮은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SNS에 올렸습니다. 길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쓴 것뿐인데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다고. 나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나도 어릴 때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서 아저씨는 새로운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저만 그런 아이를 못 챙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 온 거죠. 저처럼. 아저씨는 그 후 가게 한편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돈 없어도 됩니다. 단 2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게 유리문 안쪽에 A사 용지로 프린트해서 붙였습니다. 큰 글씨는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게 해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는 사람만 알게. 그 메모지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아저씨 말로는 그 후 1달 동안 5명이 그 메모지를 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모두 다 혼자였고 모두 다 조용히 먹고 갔습니다. 누구는 울었고 누구는 말이 없었고 누구는 나가면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그 누구에게도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만 했습니다. 가장 따뜻하게 끓여서 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뒷모습에게 말했습니다. 또 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지하철을 탔거나 버스를 탔거나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를 지나쳤을 겁니다. 수십 명, 수백 명. 그 중에 혹시 배고픈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의 배고픔은 겉에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가난은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깔끔한 교복을 입고도 이틀째 굶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한 표정으로 걸어가면서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칩니다.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내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하지만 박씨 아저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하루에도 수십 명의 또 와도 돼요? 를 듣고 지나치는 건 아닐까?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눈빛으로, 그 표정으로, 그 작은 몸짓으로 저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인가?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나를 받아줄 사람이 어딘가에 있는가? 그 물음을 소리 없이 던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 곁을 매일 스쳐 지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이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박씨 아저씨가 한 건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라고 했습니다. 그냥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냥 그럼 언제든지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어느 아이에게는 며칠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이 세상에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확신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것들 중에 작은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몇 살이 됐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날 비 오는 날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쥐고 그 분식집 문을 열었던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배고픔보다 자존심이 더 아픈 나이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힘든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서 그 문을 열었던 것. 그건 용기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와도 돼요? 라고 물었던 것. 그 물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나를 받아줄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물음을 했다는 것이 그 아이가 아직 세상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대가 맞았기를 바랍니다. 박씨 아저씨의 그럼 언제든지가 그날의 따뜻한 국물이 계란 2개가
공깃밥 하나가 그게 진짜였다는 걸 그 아이가 느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에 있기를, 배고프지 않기를, 혼자이지 않기를, 어른이 됐다면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500원을 들고 문을 두드릴 때 그냥 앉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기를,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잠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또 와도 돼요? 를 들은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나요? 두 번째 질문. 내가 살면서 받았던 작은 친절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그게 누구였고 어떤 상황이었나요? 세 번째 질문. 나는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와도 되라고 말해준 적이 있나요? 또는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네 번째 질문. 지금 내 주변에 배고픔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진 않나요? 몸이든 마음이든. 다섯 번째 질문.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친절은 뭘까요? 이 5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잊지 마세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비 오는 날, 라면 한 그릇, 또 와도 돼요? 그리고 그럼 언제든지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남겼다면 그 따뜻함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작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나.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